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시간, 강유정, 최민석의 시선. 네, 강남대 강유정 교수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패널입니다. 소설가 최민석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능력자라는 소설. 네, 2012년에 냈습니다. 오래전이네요. 네, 그때 심사위원이셨어요? 강유정 교수님이. 그때 상 탔죠? 네. 네. 무슨 상 탔죠? 오늘의 작가상.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제가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좀 제가 워낙 좋아했던 작가라서. 예. 네. 그럼 강유정 교수가 최민석 작가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최민석 작가랑 같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환호했죠. 네. 네. 부끄럽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자기 소개 그리고 각오 한 말씀. 각오까지요? 네.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사실 정치 잘 모르고 시사 잘 모르는데요.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을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정치 시사 안 해요, 잘. 또 오늘 주제는 그냥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부담감을 덜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주제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섭외에 응했거든요. 근데 가벼운 얘기를 한다 해서 응했는데 마침 오늘 얘기는 진지하더라고요. 네. 또 엊그제 또 워낙에 총선이 있었죠. 오늘의 주제가 투표는 항상 옳은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투표는 하셨죠? 두 분 다. 당연히 했죠.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했어요. 네. 저는 사전 투표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줄이 길더라고요. 실제에서. 그래서 꽤 좀 기다렸다가 투표했습니다. 네. 본투표가 좀 덜 기다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제 예측이 맞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고민하다가 찍었어요? 아니면 그냥. 저는 사실 요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고 해야겠다 했는데 시스템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단번에 결정은 못했고요. 원래는 제가 항상 사전 투표 날 첫날에 가서 하거든요. 금토 가능했는데 금요일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가서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지 고민하셨다? 그런 거군요. 저도 그랬어요. 정당 투표가 이번엔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 이상한 꼼수 정당들이 나와서 고민이 더 됐던 거 아니에요? 꼼수도 그렇고 워낙에 또 길었잖아요. 길다 보니까 그거를 투표용지를 정말 실제로 보는 그런 또 기분도 좀 감회도 남다르기도 했고요. 꼼수 정당이 워낙 많아서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하지만 가는 길에는 결정을 하고 가서 투표 행사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곧바로 본론에 가봅시다. 투표는 항상 옳아요? 강 교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았나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독재자들도 우리가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많고.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이죠. 나치가 193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42.8% 기록했다고 해요. 이제 과반이 안 된 게 너무 불만이라서 이제 중앙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야겠다를 다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최근에 또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알고 있는 이건 독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푸틴 대통령도 벌써 4선 하고 있는데 당선될 때 74.7%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 집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득표율이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차베스 말씀드렸지만 차베스 역시도 득표율이 되게 높았고 제 기억에는 유신 개헌 때도 어쨌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했고 그래서 투표라는 게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로 또 들어가 보니까 투표를 통해서 또 좀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상황들을 만들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점이 중우 정치에 우려가 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을 현혹하고 조작시켜서 독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독재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투표라고 하는 게. 네. 투표가 항상 옳은 결과로 도출되는 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했을 때 결국 자신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느냐,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냥 반영된 결과인 거죠. 사실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의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많은 그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경제력을 잃어버리니까 히틀러는 사실 독일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경제력을 되찾자, 뺏긴 것을 다시 되찾자. 간단히 말하면 지금 예컨대 제주도에서 지금 상황에 중국의 자본이 많이 진출해서 제주도 상인들이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때 어떤 그 제주도지사가 우리 국산 자본을 더욱더 확보하자. 이런 그 전략을 내놓은 것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게 보면 같은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시작은 그렇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한 것이 만족스러울지라도 그 결과가 옳고 그르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옳고 그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는 시점까지 가는 데는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 공약 안에 혐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나 뭐 어떤 그 기반적 혐오가 기반돼 있잖아요. 예컨대 배척인 거죠. 배타적인 것들. 요번에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국인을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잖아요. 쟁점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끼리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사랑이 전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서 너무 우리 것만 매몰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차베스도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압제하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뭉치자, 반미를 하자, 그 민족주의로 나가자. 다 이 비슷한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 과연 그 혐오가 내재되어 있느냐, 그다음 사랑이 있느냐. 근데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가 여튼 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4년에 한 번 총선이 있기도 하고 이제 5년에 한 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생각보다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심판이란 말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심판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자기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한 표를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뭐였냐면 한 표의 가치를 수로 환산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인당 한 표의 가치.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뭐 4,66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당신이 실익을 얻기 위해서 꼭 투표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 보수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또 돈의 가치로 환산했고 이걸 설득력 있게 또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단지 당신이 원하는 정부를 갖기 위해서라던가 이렇게 정서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것보다 실리적인 부분에서 투표 동료는 좀 이번에 좀 새로운 현상 중 하나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방금 강 교수가 언급한 한 표의 가치 4,600 몇십만 원. 네. 이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표의 파생 가치. 그래서 이번에 맞아요. 계산법이 나왔던데 1년에 우리 예산이 500조가 이제 넘잖아요.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예산을 합하니까 2,000조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걸 나눠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뽑아야 나라 살림 잘 삽니다. 이제 그 얘기로 한 표당 4,600만 원 뭐 그랬는데 조금 좀 과장된 숫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논리로 상당히 이제 한 표를 행사해라라고 이제 좀 결집을 위한 어떤 저는 좀 프로파간다 요소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 요소로서 경제 논리로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요즘에 보수 진보를 나눌 때 과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형이 되게 중요했다면 이 경제적인 게 완전히 중요해진 마당이다 보니까 이런 돈의 가치가 전면에 좀 내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보수 언론은 항상 그 힘이 들 때마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그다음 뭐 경제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시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딱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외로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구한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뭐 돈으로 계산한 표 가치 그 얘기했고 또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이제 뭐 좀 장애가 되는 요인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막말, 마타도어, 흑색 선전 뭐 등등. 이번 선거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언제나 사실 그 막판 왜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윙 보터라고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저는 그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한 3일 전 이렇게 막 총선 전에 마타도어 전략도 많이 나왔고 흑색 정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많이 나왔는데 이 막말이 특히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우리가 합의된 어떤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부도덕할 정도로 정서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대개의 사람들이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 막말은 안 된다라는 합의를 좀 결론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말을 아끼는 정치라서 저는 그 정치는 어떤 점에서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투표 역시도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부동층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결국은 이제 차명진 후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텐트에 관련해서 이제 막말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차명진 후보는 지금도 자기는 뭐 진실을 입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왜 차명진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냐면 그게 진실일지라도 그 선거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네거티브하는 그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혐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들은 누구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했던 종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낙연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그 댓글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 그러니까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정제돼 있다. 그래서 그런 후보에게 좀 더 많이 표를 주고 차명진 후보 같은 후보는 이제 외면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 자연스럽게 막말과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사라지도록 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 뭐 빈도나 양은 차차 줄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민석 작가님이 혐오와 사랑이라는 개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 여기에도 통할 것 같아요. 마타도어를 하건 혹은 막말을 하건 간에 그게 내 지지층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혐오일 뿐인지를 생각보다 유권자들이 좀 현명하게 가늠을 했던 거죠. 이번에. 근데 어떤 때는 현명하게 가늠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혐오나 적개심 때문에 투표장으로 달려가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정말 애매하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투표가 언제나 올바른 결과만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투표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투표를 일반화해서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투표가 어떤 형상을 가져오고 또 그 결론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문제일 텐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엔 이 막말이라던가 이렇게 정서적인 가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은 실패할 거다라는 건 굉장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좀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사실 이 혐오가 요즘 시대의 화두인데 이번에 투표율이 66.2%가 나왔잖아요. 근데 혐오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징 투표다. 옛날에는 정치 혐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정치 자체를 혐오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혐오는 특정 정치인에 관한 혐오, 그다음 특정 정당에 관한 혐오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더욱더 투표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혐오가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로 가면 투표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정치에 어느 정당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가자.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뭐 180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표를 찍은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을 완전히 지지하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이 싫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싫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들도 있지만 많거든요. 저는 아까 막말 얘기했지만 막말하신 분들이 거의 다 낙선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지형을 좀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의 변화를 원했다라는 게 혐오의 반대말인 거죠. 맞아요. 정치에 어쨌든 변화를 줄 수 있고 그건 사람을 바꿈으로써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변화를 주겠다. 그렇죠. 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간 거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 혐오와는 전 다르지만 막말이라든가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 다른 혐오의 방향성이 이번에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 선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뽑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악이라도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투표들은 이번에 좀 그 고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오늘 우리 최 작가님 첫 번째 모셨는데 주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아서 투표는 항상 옳은가? 오늘은 결론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투표는 뭐다?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강 교수님. 투표는 저는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입니다. 최 작가님.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투표는 최소한의 방어다. 내 일상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이건 투표 전에 캠페인으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강남대 강유정 교수 그리고 최민석 작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